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내 사랑 너도 나도 꿈속 한시간 Thank me for the classic groove I gave you. 딸제 There's a problem with 드라이브 곡으로 따마 씨의 노래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어떤 분이 저가 팝송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듣는 사람으로 알고 계실 정도로 고전만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도 제가 잘 아는 게 없는데 저희 아들이 좋은 음악 있을 때마다 엄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추천을 많이 해줘요. 근데 이 곡을 딱 들려주는데 리듬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재즈 힙합인데 그 리듬이 우리 장단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뭔가 그때그때 기분에 맞는 곡을 선곡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에너지를 좀 받고 싶을 때는 오히려 모르는 거를 만나서 특히 이렇게 리듬감이 있는 곡을 들으면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추천해준 곡인데 마음에 들어요. 남산 평소에 오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오셨나요? 여기 남산 국립극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 동창들이 관현악단으로 많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 만나러 올 때. 근데 여기 남산 위는 잘 안 올라와 봤어요. 저가 서편제 촬영 전에 저희 친정어머님이랑 남산에 와서 이야기를 했던 시간이 있어요. 저희 집이 원래 목포이다 보니 늘 객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산에서 이렇게 불빛을 바라보면서 엄마랑 이렇게 많은 집에 왜 우리 집은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제가 잘 돼서 엄마한테 요 가운데 불빛 반짝반짝한 집 하나 사서 엄마랑 같이 살게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자, 뒤에 남산의 전경이 다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자, 앞으로 이곳에서 멋진 게스트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손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오늘 저희 이 스튜디오의 첫 게스트인데 예.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가슴이 뻥 뚫리네요. 너무 좋은 집에 첫 집들이로 제가 완전 빈손으로 와서 아니요. 아이고. 자체가 선물이세요. 아이고 좋으네요. 첫 편제가 네. 93년. 93년에 개봉을 했죠. 아주 먼 옛날 얘기. 근데 이제 항상 우리나라 영화 그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서는 항상 수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화가 흥행한 작품은 많으나 이제 우리의 판소리가 주제가 된 영화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첫 100만을 기록한. 맞아요. 그때는 이제 단일 극장에서만 개봉을 했고 한 8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단성사에서만. 그때 또 워낙 그 당시에 거장 임권택 감독님이 네. 직접 캐스팅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히 댁에서 이제 TV를 켜서 보시다가 제가 워낙 얼굴도 크고 눈도 막 조그만 게 판소리를 하니까 쟤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영화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여배우의 얼굴은 아닌데 감독님이 해외 영화제에 나갔을 때 왜 너네는 한국 여인의 얼굴이 없고 서구적인 외모의 여주인공만 쓰느냐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마침 생각하고 있는 작품에 한국적인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쯤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뵙게 된 거죠. 근데 제안이 처음 왔을 때 어떠셨어요?
영화사가 돈이 많은 회사구나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판소리를 공짜로 초대권을 줘도 공연장에 손님들이 잘 안 오시는데 이거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 망해도 될 만큼 영화사가 돈이 넉넉한 곳이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저는 연기도 잘 모르는 사람을 써서 저 때문에 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항상 되게 막 불안하고 죄송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망할까봐. 그런데 촬영을 하는데 한 6개월쯤 갔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스태프분들, 젊은 스태프분이 판소리 가사를 적어서 극 중에 불렀던 이거 가사 맞냐고 그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판소리를 이렇게 젊은 분들도 좋아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영화보다 먼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 저는 룰루랄라 참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학원을 간 곳에서 만난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데 너무 신기한 소리가 저한테 들리고 저보고 따라해보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첫날 배운 노래가 흥부가 기가 막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 요걸 알려주는데 와, 이거 여기 쫙 울리니까 너무 좋은데? 이 집 좋은데요. 좋네요. 이 에코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네. 와. 이 가까이서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판소리는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6살 때 무용학원 다닌 그 학원이 4학년 때쯤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을 간 게 거기서 판소리, 가야금, 무용 이렇게 세 가지를 가격이 저렴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연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 보면 이렇게 폭포수 밑에서 물 맞으면서 막 소리 막 득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것도 하셨어요? 광고에서 해봤어요. 광고에서. 실제로는 그러면 안 해요?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새벽에 유달산, 목포 유달산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새벽에 산에서 노래하면 득음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1시간 한 20분 정도를 뛰어가요. 새벽 4시에.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노래를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는데 자연에서는 이게 막아지는 공간이 없다 보니 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량이 커지는 거예요. 자연에서 하면. 심지어 폭포 소리 앞에서는 자기 말소리도 안 들리죠. 근데 그 폭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 폭포 성량을 뚫고 내 소리가 들릴 만큼 소리가 거해질 때 그때쯤 이제 명창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예전의 명창들은 그 소리를 하다가 피를 7동 반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피난다고 피를 막 이렇게 막 피토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 명창이 되는 건 아니고 피 흘리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대가 상해서. 그런데 7동 반이 될 때까지 안 내려가는 거죠. 하산을 안 하는 거죠. 와. 그래서 목이 처음엔 붓고 몸이 점점 붓고 그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와요. 근데 그 안 나오는 성대가 이기고 이겨서 그게 그 근육이 좀 더 단련이 돼서 그걸 뚫고 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득음의 경지라는 건 자기가 자기 소리에 만족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명창분들도 자신이 득음을 했다라고 인정하신 분은 없어요. 다른 분이 칭호를 주시죠. 당신은 명창입니다. 근데 그 피토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안 계세요? 저는 못 뵀는데 그래서 저는 안 토하려고 안 했어요. 아플까 봐. 그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닮아 있어요. 본인이 본인한테 만족을 못해. 못해요. 그리고 연습량을 좀 더디하거나 둔하게 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혼자 막 울 때는 선생님께서 실컷 울으라고 문을 닫아주시기도 해요. 연습하다. 근데 이게 뭐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판소리 공부하다가 영화는 그럼 좀 상대적으로 덜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스승께서는 절대로 소리 이외에 딴 걸 못하게 하셨어요. 소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뭐 얻는 거가 명예나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는 정말 운이 좋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소리를 안 할까 봐 절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임권택 감독님께서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신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죠.
본인들도 이 영화가 소리를 제대로 표현할까 의구심으로 들어오셨다가 영화를 보고 나가실 때는 다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영화가 소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그대로 스크린에 이렇게 펼친 느낌을 처음 만났다. 그래서 감독님을 다시 쳐다보시더라고요. 우리 소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분이 어찌 그 소리의 맛을 영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임권택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편하고 다른 분들은 무섭다는데 저한테는 너무 편한 분이셨죠. 그러니까 제가 겁먹을까 봐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찍을 촬영할 때 22, 23 그때였는데 사람들이 너 그 나이에 무슨 한이 있다고 그걸 표현을 해? 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어릴 적부터 소리 안에 담겨있는 한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선생님 댁에서 이제 기거 먹고 자고 하면서 말 그대로 남의 집살이 그 선생님의 엄한 교육 그 시간이 정말 철저하게 서편제의 그 베이스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의 눈을 멀게 해가면서 소리꾼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던 기대치에 그 위에서 공부했던 교육,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한 11일 정도가 필요해요. 저만의 그 시간들이 있어서 이 시간이 지나갈까 과연 할 정도로 제가 워낙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전 뇌종양인 줄 알았어요. 워낙 그 구토도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했더니 어린아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거의 실어증 환자처럼 말을 안 했어요. 소리 이외에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한 6년 이상 있었던 시간에 이 영화가 들어가서 아마도 그 송아라는 인물에 더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여성도 저희 변성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앞두고 목소리가 내 맘대로 안 될 때 너무 속상해서 정말 하루 종일 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가 소리꾼이 됐는데 나중에 미래를 바라본다면 난 뭐가 되지? 하니까 옆에 우리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명창이. 그 최고의 명창의 삶이라는 게 막 최고의 연예인이 누리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계산기를 눌러봤을 때는 이 힘겨움을 내가 계속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아주 상업적인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소리가 워낙 갖고 있는 그게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끌어당김 때문에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7남매 제가 막내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아침에 전화 통하고 오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 계신 어머님 소원이 있다고 하셔서 네가 판소리도 하니까 남원에 있는 미스 춘향대에 한 번만 나가면 안 되겠니? 그 소원을 들어드리러 나간 거였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기대치 않게 임권택 감독님과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 그때 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전에 하나의 더 인연이 있는데 한복을 하시는 명장 허영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저 알아요. 그분이 제가 이제 KBS 국악 대경연이라는 그 어른이 된 데에서 우연히 그분도 TV를 켜셨는데 제가 싸구려 한복을 입었었는데 한복이 잘 어울려서 저를 찾아서 한복 모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인연으로 그 옷을 입고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그 옷 그대로 입혀주신 그 덕에 제가 빛이 난 거지 전혀 그 대회에 대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준비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선수 지어주신 의상으로 그렇게 또 점수도 잘 받으려고 판소리도 하고 그런 게 모아져서 그냥 그렇게 진이라는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 길을 오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계획하에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신 분도 네. 있었고 끌어주신 분도 있었고. 네. 그냥 뭐 하나하나 만나는 인연들마다 주시는 것들이 선물처럼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 이런 삶을 살겠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단순하고 머리가 나빠서 지금밖에 몰라요. 그리고 과거도 생각을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자기에 빠질까봐 돌아보는 시간보다 지금 현재 있는 시간을 되게 많이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 서편제 하고 나서 정말 상이란 상은 거의 다 휩쓰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상을 주시는 거를 막 저는 그때 제가 혼자 자취할 때 방이 한 칸짜리 방이었거든요. 네. 상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 보여야 되는데 접어놔야만 될 정도로 와 이렇게까지 많이 받아도 되나? 그런데
제 개인으로 받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서편제라는 거기에 제가 팀원이 돼서 운 좋게 받은 것들이라 그걸 보면서 즐기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도 더 이렇게 덮어놨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받으셨죠? 예. 그건 해외에서 그때도 서편제였어요? 그렇죠. 그 제 1회 상해 영화제 그때 여우주연상 받았고 일본의 비평가협회 장구경 씨랑 같이 그때 장구경? 저 장구경 씨랑 같이 리무진도 탔다요. 바로 옆에 앉아서 네. 같이 나무주연, 여우주연 상도 받고 네. 꿈인가 생신가 했죠. 갈라요 아리아리랑 사랑 내 사랑 김소희 선생님의 수제자? 막내 제자죠, 막내 제. 그러니까 이른이 훨씬 넘으신 나이에 굳이 저를 안 키우셔도 되는데 끝으로 한 번만 더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셔서 제가 선생님 목소리 젊었었을 때 그때랑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잘 키우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한 교육을 받았죠. 아주 엄한 교육. 김소희 선생님도 어떤 분이셨어요? 엄격하고요. 정확한 분이시고 잘못을 후에 얘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선생님 댁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없어요.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약간 상해도 한번 이렇게 덮어서 그걸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먹어서 웬만큼 상한 걸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각이나 후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상한 걸 먹고 있는데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남편이 이걸 어떻게 먹었냐고. 야, 이 두부가 상했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 상했어? 근데 나는 탈도 안 나고 그걸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남편하고 애는 탈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깜짝 놀래죠. 근데 저는 안 나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치 참 좋아하거든요. 네네. 밥하고 김치만 뚝딱 먹어요. 이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남편이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근데 배가 고팠던 사람은 나머지는 사치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좋은 거를 이렇게 해줄 때 그거를 못 받아 먹는 제가 바보 같죠. 남편분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뮤지컬 쇼코미디라는 네. 첫 뮤지컬 도전을 하는데 최정원 씨. 네네네. 그 언니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후배예요. 근데 하루는 정혜야 우리 새우튀김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후배라는 사람이 제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계속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3일 만나고 4일째 프로포즈 받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일에 얼굴을 보고 1, 2, 3, 4일 날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네, 4일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대요? 4번 만에 바로 프로포즈 할 정도로. 그 사람은 제가 배운지 몰랐어요. 아, 진짜요? 뮤지컬 거기 무대만 보러 온 거고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군 입대를 앞두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보고 서편제를 밤에 20몇 번을 봤대요. 저 나오는 것만. 와.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오.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럼 결혼하고 나서 군 입대하신 거예요? 군대 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되게 재밌으신 게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냐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우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은 거 이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되나. 근데 그날 밤에 이 남자가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날 밤에. 근데 엄마가 문을 요만큼은 연 거예요. 떨리셔갖고 이상한 사람 데려왔을까 봐.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애 아빠를 보더니만 어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들어오는 중간에 무릎도 아직 안 꿇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소 이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 고집을 아무도 꺾을 사람은 없어요. 한 번 결정하면 네.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에 대해서 번복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가 신혼여행 갈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다. 그렇게 빨리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도 그 생각을 했대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면서. 왠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동갑이니까. 임권택 감독님의 발탁으로 이제 큰 역할을 맡으셨고 진짜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기셨는데 오정혜 배우 하면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연관이 되어져요. 이게 같은 동향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그런 색깔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전라남도 모포여서 선생님을 존경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보러 오셨는데
저희 전체 스텝을 다 식사를 사주셨어요. 영화에 모든 참여했던 사람들 영화가 너무 좋다. 근데 그때 그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셨어요. 근데 되게 짠했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근데 그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좋은 분이시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나 뭘 여쭤봤는데 저한테 그 뭐 원하는 거나 뭐 바라는 게 혹시 있어요? 나한테 그러시길래 생뚱맞게 그때 어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결혼할 때 줄에 서 주실 수 있냐고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툭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서 주시겠노라고 했는데 저는 그분이 단 한 번도 누구를 주례를 안 쓰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몰랐는데 주례를 해주신다고 하니 막 여기저기서 기자분들이 막 저한테 찾아오셔서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왜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그 누구도 주례를 안 하셨는데 몇십 년 만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선생님한테 민폐를 끼쳤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도 두 분이 얼마나 따뜻하게 여사님하고 같이 결혼식장에 오셨는데 심지어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 여사님 앉으실 자리를 미리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누가 내 손을 덥석 잡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보니까 이호 여사님께서 군중 속에서 손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축하한다고 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 싶은 거예요. 어머 우리 자리를 마련해놔야 되는데 저희 가족들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잘 모르니까 아무도 여사님을 챙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의사도 없어갖고 서서 제 손을 잡아주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 다 이해하셨네요. 그거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주례사 내용이 뭐였어요? 엄청 길었어요. 결국 그때 드레스에 힐이 너무 발이 아파갖고 신발을 벗었다 이렇게 했다 할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남편의 길을 살려준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강조했어요.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정답인 게 내 남편이 이렇게 올려줬더니 그 올림받은 남편이 저한테 대접을 해주는 거죠. 내가 한 8년 이상을 동갑내기인데도 존칭을 썼어요. 그래요? 계속. 그분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하대야 돼요. 근데 8년을 저를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이제 제 아이가 보고 따라하라고, 사실은. 그래서 8년째 됐을 때 슬그머니 내렸죠. 저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아내가 되어라. 현명한 아내가 되라. 왜냐면 본인도 그런 아내랑 살고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주 길게 해주셨어요. 이호 여사님을 좀 약간 의식하고 하신 거 아닐까? 살짝 그런 것도 같고. 오지란 고백이 머리 또 한 분 이제 김수환 전 추기경님하고도 인연이 있으세요? 영화 보러 오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핑크색 보자기에다가 사제복을 이렇게 싸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영화 다 보신 다음에 저 앞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뭐 좋은 걸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게 보여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극 중에 시각장애인이 진짜 안 보이는. 예, 그게 아니라 의심해서가 아니라 좋은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기를 잘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네요. 여하튼 너무 감사한 표현을 받았어요. 네. 박지원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목포가 낳은 뭐 스타가 있대요. 그래서 뭐 얘기를 이제 뭐 몇 명인데 한참 이제 송가인. 그쵸, 그쵸. 송가인하고 박나래 씨. 뭐 박나래하고 네. 자기라고. 예, 그쵸. 네, 네. 예. 아니 여기 이렇게 걸출한 분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와, 그럼요. 예, 박나래 씨랑 송가인 씨도 봤어요? 네, 봤어요. 송가인 씨는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송가인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같이 공연을 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일만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 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송가인 씨도 판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예, 어머님도 하시고. 예.
참 괜찮은 친구예요. 인성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얼마 전에도 공연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왜 시간에 딱 임박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친구는 제일 먼저 와서 리허설도 끝내고 있는 듯 없는 듯 방마다 다 문 열어서 선생님 오셨냐고 인사하고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네. 그런 게 화면에 다 보여요. 너무 이뻐요. 다 보여요. 네, 어머님도 실력이 엄청 어머님 진도 갔을 때 네. 직접 담으신 고추장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오. 가서 먹으라고. 그런 거 진짜 친정엄마인 맛있죠. 줄 알았어요. 네. 네.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트로트 열풍 불면서 이제 국악 판소리 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트로트로 전향으로 해야 된다라나 아니면 병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소리를 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마련하는데 트로트가 대중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라면 그 친구가 했던 소리를 슬쩍 꺼냈을 때 훨씬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시대는 한 가지만 하는 거에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하나를 전통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멋진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한테도 감사함을 표하지만 뿌리가 있으면 가지도 있고 꽃도 피워야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래야만 또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 경제적인 게 많이 위축되어 있으면 사람이 스스로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소리를 오히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풍부하게 같이 가면서 소리꾼으로서 삶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소리의 발전도도 훨씬 더 많고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판소리 말고 일반 음악도 부탁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일반 노래요? 네. 이럴 때 뭐든지 한다고 했잖아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 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거기까지. 진짜 아유 자꾸 이렇게 가사가 와닿는 노래들이 좋아지는 거 있죠, 진짜. 봤죠. 너무 잘했죠. 네. 언젠간 그날이 올 줄 알았어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후배가 그걸 딱 했는데 이거야 잘했다. 바로 이렇게 무릎장단이 딱 쳐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소리는 그대로 살리면서 그 리듬감은 같이 즐길 수가 있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같이 가야죠. 뿌리는 이때 늘 풍성한 가지로 많은 사람들한테 꽃으로 화답하고 이야기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악은 숙제가 아니고 음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좋다. 그냥 그렇게 올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는데 늘 뻔한 무대에 지쳐있고 질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움이 주는 속에서 만나는 우리 것은 소중해지잖아요. 그런 장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계속 공연하시죠? 네. 어떤 곳? 얼마 전에 또 뮤지컬도 하셨다고. 예. 동백꽃 피는 날 네.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로 나와서 할머니 분장을 하고 뮤지컬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에 푹 빠져 있었던 시간들, 그러니까 연극, 뮤지컬, 뭐 제가 사실 토크 콘서트 진행도 하고 뭐 이런 라디오 음악회도 DJ도 하고 하셨잖아요. 라디오도 오래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행복한 한 주를 계속 보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한 10년 넘었네요.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이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근데 뮤지컬은 창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다른데 이제 베이스는 같은데 거기서 이제 오버된 힘을 좀 줄여야만 뮤지컬이 제 뮤지컬 노래하는데 참극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는 그 기법이 조금 더 어렵죠.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집중하다 보면 그 힘이 자연스럽게 좀 빠지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어요, 뮤지컬. 진짜. 연기 있죠. 춤 있죠. 노래 있는데 춤은 제가 못하고 다른 분이 하는 걸 지켜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 엄마
친정어머님이 너무너무 각별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옷이 딱 3벌밖에 없었어요. 주무실 때, 일할 때, 외출할 때. 3벌이요, 3벌. 화장품도 없고. 그 사남 삼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찐 어머니를 저는 가졌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엄마가 웃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째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서편제 때 시사회에 가족 시사회를 보시고 왜 다 이렇게 무거운 노래만 있을까? 그래서 진도아리랑 같은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청산도의 그 서편제 그 노래가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어갔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남산에 오시면서 어머니 생각나셨는데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한 구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지 듣종시오 왕상은 고빙하여 얼음 궁기가 낳고 백종원 읍적하여 눈 쏘가 죽서러도 양친 승효를 하였으며 사친이려도가 옛사람만 못하여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깊이 근심을 마옵소서.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 너무 명곡을 제가 옆에서 바로 들었네요. 막 소름이 끼쳐 막. 쑥스러울까봐 빨리 해버렸어요. 끝으로 그러면 오정혜 씨에게 국악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한테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될 우리의 훌륭한 자산이죠. 그런데 모든 음악에는 의무는 없습니다. 즐길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곡도 편안하게 나를 위로하는 음악으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우리 국악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군가 꼭 한 번은 만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권 없는 공연장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주고 산 티켓으로 들어간 곳에서는 어떤 거든 만날 수가 있는데 초대권은 우리 배우들이던 무대가 죽어가는 현상을 만드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공짜 없이 내 시간, 내 돈을 들여 만나는 그 공연으로 첫 시작을 한다면 우리 음악 분명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거와 매체를 통하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만 와주시면 다음엔 아무 말씀 안 해도 알아서 오실 거라고 믿어요. 갈라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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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제 오늘 오정희 씨 얼굴 보면서 많이들 절 포함해서 참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덕분에 행복했어요.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방송에 나와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오랫동안 얘기해도 힘 안 든 건 처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언제든 건강하고 행복하시겠지만 진짜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쟤는 뭘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있으면 안 불편해. 그냥 그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기대 없다가 뭐가 쑥 나왔을 때 어이구 하고 놀랄 수 있는 사람? 기대치가 높은 사람보다 저 사람 안녕 할 수 있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돼요.